앞으로 나오는 슬라이드가 결국 이 자성재료, 세라믹의 자성재료를 전반적으로 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자화곡선이라고 합니다. 자화곡선. 자, 쓸게요. 자화곡선. 이 자화곡선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MH 곡선 이라고 하는데 이 자화 곡선과 도메인의 물리적 과정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핵심 그림이 되겠고요. 결국 단계별로 이 도메인이 이동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블로워의 역할 그리고 이 그래프의 의미를 잘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도 폭넓게 여기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 개념으로는 요 외부 자기장이 걸릴 때 결국 도메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부 자기장이 인가되면 결국 자화 방향이 자기장과 평행한 도메인이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 어, 전체 자화가 증가하는 형태로 이제 이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다시 요 h 값이 커지게 되면 결국 요 m 값, 즉 자화가 커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m입니다. 요 m이 커지게 되는데 요 m이 어떻게 커지는지 요거를 세 단계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 첫 번째가 바로 도메인 그로스라고 합니다. 5입니다. 5. 그로스, 즉 자구의 성장, 도메인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즉 처음에 자기장이 걸려지게 되면 외부 자기장 방향과 일치하는 그러한 방향의 도메인이 점점 커지게 되겠죠. 즉 원래는 자기장이 없을 때는 도메인이 각각 랜덤하게 이런 스핀, 업스핀, 다운스핀으로 전체적인 자화 방향이 결정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 자기장이 외부 자기장이 걸린 그 방향으로 정렬되면서 결국 도메인이 점점 커진다. 이것을 우리가 도메인 그로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즉 블로월이 이동한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렇게 A 도메인, B 도메인 썼을 때 A 도메인과 같은 방향으로 만약에 자기장이 걸렸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랬을 때 그럼 요 블로월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되겠죠. 결국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도메인 그로스는 블로월의 이동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반에 이렇게 이 M 값이 커지는 요 기울기를 보통 Initial Permeability라고 해서 마이크로 I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곡선의 초반부의 기울기가 바로 이 자구의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 매그네틱 필드가 더 커지게 되면 두 번째로는 뭐 도메인 로테이션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더 이상 도메인이 지금 이 그림처럼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때 결국 남은 자구들의 스핀이 회전해서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되는 겁니다. 즉 어, 이렇게 커지다가 결국엔 남은 다른 이러한 자구들이 자기장 방향으로 회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곡선의 중반부 기울기, 요 마이크로 맥스, 요 기울기가 바로 그 자구의 어떤 로테이션, 죄송합니다. 도메인의 로테이션에 의해서 생기는 그러한
영역이 되겠고요. 세 번째가 바로 saturation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화가 이 m 값이 이제 더 이상 모든 스핀이 이제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 m이 더 이상 커질 수가 있을까요? 커질 수가 없겠죠. 결국은 이렇게 saturation 되게 되는 건데 요 값, 요 m 값, 요 값을 우리가 ms라고 하고요. 포화 자화라고 포화 자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로는 자기장의 방향으로 도메인이 점점 성장해 나간다. 이게 도메인 그로스, 즉 블로워월이 이동하는 그런 형태로 성장을 하다가 어, 모든 도메인이 성장이 돼서 결국 도메인이 이 자기장 방향으로 다 회전을 하게 되는 그런 영역을 도메인 로테이션 이렇게 해서 커지는 이 기울기가 맥시멈이 되는 그 단계에 이르렀다가 결국엔 모든 스핀이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포화된다. 해서 이 포화 자화의 세츄레이션 되는 이러한 세 가지의 단계 형태로 결국은 이 MH 곡선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각각 설명하라고 했을 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MH 곡선에서 블루월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월 역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블루월의 역할은 도메인이 성장을 하려면 결국은 이 월이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 자기장은 이 블루월을 움직이게 하는 드라이빙 포스를 제공하게 되고요. 결국 근데 이 블루월의 이동이 결국은 플로우, 즉 피닝이나 마찰, 뭐 피닝, 우리 그 결함에 배웠었죠. 결함 시간에 배웠었죠. 마찰이라든지 아니면은 결함, 결함 같은 것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게 뭐를 일으키냐면 히스테리시스, 즉 이력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력곡선. 요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이 히스테레시스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요 블로월의 역할도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히스테리 이력 곡선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결국 H가 증가하면서 블로월 이동하게 되고 스핀 정렬이 증가하면서 자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이 도메인은 모든 도메인이 성장돼서 결국은 로테이션하게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 맨 마지막으로 모든 스핀이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돼서 포와 자와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요 H와 MH 곡선에서 요 기울기 값이 뭐죠? 자, 델타 H분의 델타 M. 요거 우리 뭐라고 정의했었죠? 우리 투자율, 그죠? 투자율 퍼미어빌리티라고 우리가 퍼미어빌리티로 자화율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초기 구간에서 요 자화율은 블루월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 자화율 그리고 중간 구간에서의 이 자화율의 맥스가 되는 것이 이 자구 회전을 일으킬 때 자화율이 최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써드릴게요. 여기서 요거는 결국은 요것이고요. 요것은 맥스가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투자율이죠. 투자율. probability. 이것은 값이 어떻게 될까요? 거의 0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자화가 성장되지 않습니다. 증가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외부 자기장이 인가되면 자기장의 방향과 평행한 도메인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남은 도메인들은 스핀이 회전하면서 자기장과 일치하게 되고
결국 모든 스핀이 정렬돼서 포와 자와에 도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 슬라이드 설명하면서 제가 한 가지 헷갈리게 한 것 같아서, 자, 아까 그 전 슬라이드에서는 MH 곡선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때 그 델타 H분의 델타 M이 결국 자화율인 거죠. 투자율이 아닌 거죠. 아까 거기 슬라이드에 써져 있는 것은 이 자속 밀도 델타 H분의 델타 B. 그래서 투자율에 대한 내용이다. 결국은 근데 도메인의 성장과 회전 그리고 포화 자화를 형성할 때는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화율과 투자율 다시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MH 곡선 그리고 BH 곡선으로 우리가 다시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결국은 이 강자성체에 대해서 이 자화 히스테리시스 곡선 그리고 즉 이력 곡선이라고도 하죠. 이 이력 곡선과 영구 자석의 세기를 한번 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 그래프부터 MH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MH는 저 MH 커브에서 자성체 내부의 자화와 그리고 자기장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이 H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됐었죠? 아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포화되죠. M값이. 점점 자구들이 자기장 방향으로 초기 그래프에서 맥시멈 그래프를 갖고 이렇게 포화되는 형태로 우리가 정렬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포화 자화 값 입사을 했고요. 요 h를 여기서는 더 이상 줄여도 0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즉 다시 말씀드릴게요. h를 증가시키면 자구들이 점점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이 되면서 m 값이 증가를 하다가 요 포화 상태 이후에 요 h 값을 줄여도 m 값이 다시 0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히스테리시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각각 번호에 따라서 설명을 하자면 이 3번 지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다 쓸게요. 3번을 우리가 포화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스핀이 정렬돼서 이미 최대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이게 다시 0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력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이 4번 지점은 뭐냐면 잔류 자화라고 합니다. 이거는 포화 자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잔류 자화라고 하고 레미넌스라고 합니다. 레미넌스. 그래서 여기는 아까는 MS였죠. 여기 MS였는데 이거는 MR로 쓰게 되고요. 요게 뭘 의미하냐면 외부 자기장이 0, 즉 H를 0으로 했을 때도 남는 자화를 의미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상자성체라든지 반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력 곡선에 남을까요? 안 남겠죠. 그냥 H 값에 따라서 커졌다가 다시 얘를 없어지면 0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근데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자기장을 걸어 주었을 때 한번 걸고 나면 얘가 없어지더라도 그 스핀의 정렬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성을 가지는 것이 큰 특징이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자아가 증가했다가 이 자아를 다시 반대 점점 줄여주다가 0으로 만들더라도 요만큼의 자화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5번 지점은 뭐라고 부르냐면 보자력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HC라고 하는데 coercive field라고 합니다. 이건 영어까지 적어드릴게요. coercive field. 즉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화를 즉 잔류 자화를 한번 만들었던 자화를 다시가 중요하겠죠. 다시 0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반대 방향 자기장. 이거를 우리가 보자력이라고 해서 coercive field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처음에는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자화를 가지지 않다가 어,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전 슬라이드의 그런 곡선대로 이렇게 포화가 되게 되고 자기장의 세기를 점점 줄여도 그 값이 유지돼서 자기장을 완전히 줄여 0으로 만들더라도 잔류자와 MR 값을 가지게 되고 얘를 반대로 완전히 자기장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더 걸어줬을 때 결국 요 자화가 0이 되는 요 자기장의 세기를 결국 보자력이라고 해서 보자력이 갖는 값을 우리가 5번 값에서 구할 수 있고 반대로 건 자기장 세기를 더 커지게 되면 이 반대 방향으로 다시 자아가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사이클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곡선을 MH 곡선에서의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H 곡선은 결국 내부 스핀 정렬의 비가역성을 나타내는 곡선이기 때문에 결국 블루월의 이동 그리고 도메인의 회전의 에너지 장벽 때문에 이러한 폐곡선이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다시 써드릴게요. 요거는 블루월 아까 우리가 말했던 요 블루월의 이동 그리고 도메인의 회전의 에너지 장벽 때문에 이런 루프가 형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은 양식의 요 m 값을 요 b 값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요 b는 자속 밀도였죠. 즉 실제 공간에서의 자속 밀도와 외부 자기장과의 관계를 이제 BH 곡선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식을 우리 어떻게 썼었죠? 우리 SI 단위기에서만 볼게요. 요거는 일단 무시하고 SI 단위기에서는 B 값은 진공에서의 투자율 H 더하기 M 이렇게 우리가 B 값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BH 곡선은 이 MH 곡선에서 이 H 값이 H항이 추가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다가 추가적인 H 값을 합쳐주면 결국 요거는 고정값이기 때문에 B 값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요 둘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MH 곡선에서는 외부 자기장이 커지면 요 M 값이 세츄레이션이 됐었죠. 근데 BH 곡선에서는 어떻습니까? H 값이 커지면 saturation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계속 선형의 형태로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pH 루프에서의 요 면적을 우리가 자기 손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요 면적을 자기 손실 magnetic 로스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고요. 요 그래프를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M 값에서 H 값을 우리가 추가해 준 것이 B 값이기 때문에 원래 자화는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외부의 자기장이 계속 더해지니까 요렇게 처음 값에서 요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텀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랬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부 자기장이 반대로 약해지다가 이 0이 되게 되면 여기 남아있는 자속, 즉 남아있는 자속이 있을 테고 이것을 우리가 BR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시료가 외부 자기장이 없어도 내부적으로 자기 플럭스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잔류 자속 밀도, 잔류 자속 밀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또 보자력이 있겠죠. 즉, B를, 자속 밀도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걸어야 되는 자기장의 세기, HC 값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요 MH 곡선에서의 이 보자력과 요 BH 곡선에서의 보자력은 원래 이론적으로는 같을 것 같지만 값이 약간 작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지금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B는 H향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M이 0일 때도 B는 완전히 0이 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BH 곡선에서 HC는 MH 곡선보다 약간 작게 측정되는 그런 값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일단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형적인 형태가 나타나는 거 그게 차이점이 있겠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요 BH 곡선 설명을 해드릴게요. 초기에 H가 증가함에 따라서 도메인이 회전하고 이동하기 때문에 M값이 증가하게 되고 이 B값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 M이 포화하는 근처, 여기서 포화가 되겠죠? 이 포화할 때는 M은 포화돼서 일정하지만 B는 H도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H가 커지면서 선형적으로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게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작아지다가 자기장이 0이 되면 이 잔류 자속 밀도가 나타나게 되고 역방향으로 더 강한 이제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자속 밀도가 0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pH 곡선의 보자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MH 곡선과 동일하게 이러한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값이 있긴 한데 결국은 MH 곡선과 BH 곡선에서의 그래프 양상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 각 그래프에서 요 각 지점의 값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한 그러한 학습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 값과 요 값은 절대값이 같은 값입니다. 부호만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그래프에서 조금 차이를 조금 더 보자면 요 MH 커브에서 요 수직축은 이제 내부 자화를 의미하고요. BH에서는 자속 밀도가 되겠죠. 그리고 포화 이후에는 요 M은 일정하기 때문에 포화 자화를 의미하는 MS 값을 가지고요. B는 H향 때문에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히스테리시스 폭, 즉 이 보자력에 대한 부분은 요 BH 곡선에서 HC와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이것이 이 BH 곡선에서 보자력이 살짝 더 작다.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요 안에서의 요 면적은 자화 과정에서 에너지가 손실되는 것을 의미하고 pH 곡선에서는 손실된 에너지의 실제 이제 자속의 손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MH 곡선에서는 보통 재료 내부에서 이러한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게 되고요. pH 곡선에서는 재료 외부에서 거동을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따로 이 그래프를 비교한 이유가 뭐냐면 영구자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구자석.
permanent, permanent magnet. 죠 그래서 강자성체 중에서도 자, 강자성체 중에서도 MR 값, 잔류자와와 그리고 HC 값이 큰 재료가 영구자석으로 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구자석의 세기의 척도는 이 pHmax, 요 값을 우리가 pH라고 하는데, 요 pH의 곱씨, 보통은 이것을 우리가 최대 에너지 밀도라고 하고요. 요 에너지 밀도의 맥시멈 값이 보통은 어, 요 영구자석의 세기를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면적이 크면 클수록 결국은 더 센 영구자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 사분면에서 결국은 요 이사분면 여기에 값의 이 면적이 영구자석의 세기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일사분면 봐볼까요? 일사분면 봅시다. 일사분면은 H가 B가 양수, 둘 다 양수죠. 즉, 이게 뭘 의미냐면 자석을 자화시킵니다. 그죠? 즉, 이건 뭐냐면 외부 전류가 자화를 만드는 거겠죠. 자, 근데 이사분면 봐봅시다. 이사분면은 H가 음수인데 B가 양수가 되겠죠. 즉, 자화된 자석이 어, 외부의 자기장을 장을 만드는 이러한 영역이 바로 이사분면이 되겠습니다. 그럼 4사분면 한번 봐볼까요? 3사분면은 반대가 될 것이고, 자, 4사분면은 역자화, 역자화로 자석이 방향이 뒤집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 1사분면 영역에서는 우리가 외부의 에너지를 통해서 자화를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요 자석은 영구 자석의 그 세기를 척도할 수가 없겠죠. 근데 2사분면은 이 외부 자기장이 아니라 자화된 자석이 외부의 자기장을 만든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이 2사분면의 영역으로 우리가 자석의 세기의 요 2사분면의 요 면적을 통해서 결국은 요 최대 자기 에너지 밀도를 구하고 결국 영구 자석의 세기의 척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왜 1사분면이 아니고 2사분면으로 우리가 영구 자석을 세기를 척도를 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결국 소프트 마그네틱 그리고 하드 마그네틱 그래서 하드 마그네틱을 보통 영구 자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테리시스의 곡선 내우며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앞선 MH 혹은 BH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두 가지 핵심 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할 때, 즉 우리가 이것을 보자력이라고 합니다. coercivity. 근데 이것도 보자력이고요. 아까 우리 보자력이 하나 더 있었죠? coercive field라고 했죠. 요거는 요것도 보자력입니다. 한국말로는. 근데 요 보자력은 우리가 자기장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것. 그러니까 다시 자화된 강자성체 중에서 자화된 것을 다시 0으로 만들었을 때 그 자기장의 세기를 보자력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그, 그 자기장, 즉,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남아있는 잔류 자와를 완전히 없애려면 반대 방향의 자기장 HC가 필요한데 이것이 각 재료마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료마다의 특징, 보자력의 특징을 갖는 재료마다의 특징을 콜시비티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땐 똑같은 보자력이기 때문에 구분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효과, 요 보자력, coercivity, 그리고 coercive field 요거를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리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보자면 요 보자력, 즉 HC가 클수록 스핀이 강하게 정렬돼서 고정되어 있겠죠. 그래서 디마그네타이제이션, 탈자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재료의 결정 구조라든지 아니면 불순물 그리고 도메인 벽이 어떻게 피닝되어져 있는지 이런 미세 구조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된다. 그래서 이 코얼시비티가 재료마다 다르다. 이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하자면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자화 제거를 위한 최소 자기장을 우리가 코얼스 필드라고 하고요. 세기 요거를 퀄시비티라고 합니다. 어쨌든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자기장 관점이고요. 얘는 재료의 특성 관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장을 resolving이라고 해서 반전시켰을 때, 즉 BH 곡선의 음의 사분면 B와 H의 부호가 반대일 때, 요것을 우리가 요 영역을 우리가 연구자석의 세기로 우리가 속도를 삼을 수 있었죠. 2사분면, 4사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4분면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B와 그리고 H의 부호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뭘 의미하냐면 자화가 된 물체가 외부에 자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 2사분면과 4사분면이 B와 H의 부호가 반대가 돼서 그 영역에서의 그 곱이 결국은 우리가 자기 에너지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즉 다시 말하면 요 BH 곡선에서의 면적이 자기 에너지 곱이라고 표현이 되고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킬로줄 더 스퀘어 세제곱미터 이렇게 돼서 에너지 밀도를 의미합니다. 즉 어쨌든 요 영구자석 외부 회로로 전달될 수 있는 최대 자기 에너지 값이 클수록 이 영구자석의 세기가 커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응용을 하면서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하드 마그넷 그리고 소프트 마그넷을 구분할 때 요 HC 값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그 온도가 강자성체의 자기적 성질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A와 B 그림을 보면 요 A는 자화 곡선의 변화고요. 그렇죠? 왜 자화 곡선인가요? 여기가 요 이렇게 어떻게 되죠? 포화가 되겠죠? 그럼 요 인덕턴스가 아니라 어쨌든 M 값이 되겠죠. 그리고 B는 잔류자와 아까
luminance, 잔류자와 온도 오전성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온도가 낮을수록, 자, 요 제일 큰, 제일 연한 요 그래프가 로우 T, 이제 낮은 온도를 의미합니다. 낮은 온도일수록 스핀 정렬이 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도메인의 이동과 회전이 조금 더 어렵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루프가 매우 넓고 더 큰 보자력과 잔류 자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요거를 M이라고 다시 쓰겠습니다. 그냥 왜냐면 이렇게 평행하니까. 즉, 어쨌든 온도가 낮을수록 더 강한 페로마그네탄 상태가 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온도가 이렇게 조금 상승하게 되면 열적 진동, 즉 KT, 열 에너지 KT에 의해서 스핀 정렬이 부분적으로 무너지게 되고요. 그래서 도메인의 벽이 쉽게 움직이고 정렬 유지가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루프, 히스테리시스 루프가 조금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C, 즉 우리가 앞서 배웠던 TC 이상의 그런 온도는 스핀이 완전히 무질서해져서 강자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자성으로 변하게 돼서 이 곡선이 아예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관계가 나오냐? 직선 관계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가 TC 이상에서는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M이라든지 B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다시 없애주면 다시 0으로 돌아가는 이런 이력곡선이 남지 않는 직선 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같은 어떤 강자성체라도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여기서 더 하이 템퍼레처 지금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온도의 그런 그 증가가 이런 형태로 가서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런 형태의 직선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그래프 해석을 좀 보자면 요거는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잔류자화라고 했었죠? 그래서 세로 축은 요 MR 혹은 우리가 BR이라고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X축은 템퍼레처가 되겠고요. 즉, 이 곡선은 잔류자화가 온도가 커짐에 따라서 감소가 되네요. 그죠? 그러다가 요 큐리 온도에서 여기가 큐리 온도입니다. 0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요 그래프에서 직선 관계가 된다고 했었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MR과 BR이 0이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잔류자와 MR은 자구, 즉 도메인의 정렬 정도의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온도 상승으로 스핀의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것은 MR 값이 감소하는 것이고요. 큐리 온도에서 이 MR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온도가 큐리 온도 TC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것도 잘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열 에너지 그리고 큐리 템퍼레처의 관계가 결국 이 강자성체에서 자기적 질서가 열적 질서에 의해서 깨지는 이런 전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요 열 에너지가 결국은 이 자기적 질서, 즉 스핀의 정렬을 깬다라고 하고, 깬다고 하는 것이 열적 무질서도에 의해서 이 자기적 질서가 깨져서 결국은 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설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면, 즉 온도가 커지면 원자가 진동하게 되고요. 이것은 전자스핀 정렬이 깨진다, 흐트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낮은 온도에서는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스핀들이 교환 상호작용 계속 얘기했습니다. 교환 상호작용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 정렬되기 때문에 결국 자기 모멘트들이 질서 있게 배열되게 되고 결국 자구를 형성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이러한 스핀의 정렬이 열적 요동에 의해서 열적 진동에 의해서 흔들리며 도메인의 벽이 쉽게 이동돼서 자화가 감소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큐리 온도는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이 KT, 즉 열 에너지가 스핀 정렬을 유지시키는 교환 에너지를 넘어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강자성체가 상자성체로 전이되는 그런 한계 온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러한 그런 물질의 큐리 온도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간엔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